한반도 냉전 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 들어가기 직전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만나더니 달라졌다. 중국이 뭔가 펌프질을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책임론을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압박을 쫙 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대화 테이블까지 나왔는데 중국이 뒤에서 바람을 빼는 바람에 쟤들이 세게 나온다. 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어떻게 근거 있어 보이세요? 어떠세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시간을 트럼프가 과연 어디다 어떤 신경을 쓰고 있을까 지금 네. 트위터하는 내용도 보고 그러면 일단은 국내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요. 네. 국내 정치적으로는 뮬러 특검의 이 스캔들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뮬러 특검에 대해서 트럼프가 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거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정 질서의 위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질적인 전환이 하나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대외 정책에서 보면 이란 핵 합의를 깬 것에 대한 후폭풍이 너무나 커요. 그리고 그 후폭풍을 처리한답시고 폼페이오가 12가지 조건을 새로 내건 거에 대해서는 처참하게 의도 터지고 있죠. 이거는 위시리스트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중국 문제. 중국에 대한 불만을 왜 얘기한 걸 것일까?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경제, 무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에서 국내의 여론 아니면 국내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변명용하고 겹쳐 있는 거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미국의 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주류의 공격은 네. 여러 가지 공격이 있지만 지적 재산권 문제도 삼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뭘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 보복 카드를 꺼냈을 때 주류가 계속 그거는 말렸어요. 관세 보복 안 된다. 중국과 미국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쓰냐라고 주류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팔을 비틀 수 있는 입장이냐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미국의 힘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데 그것은 트럼프, 워싱턴, 일반적인 국민, 미국 셋. 이 셋 어느 누구도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 내에서도 그러니까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둘러싼 여전히 갈등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거시적으로 보면 2차 대전 이후의 무역 질서의 완전한 붕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뭐 자유무역을 추진해 왔고 뭐 대표적으로 가트 만들고 WTO는 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유무역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중국은 이제 거기에 편승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미국이 보호무역을 얘기하고 중국이 자유무역을 얘기하는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에 도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다 첨부를 하면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이란 핵 합의 이외의 대안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러시아, 소련까지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서양 동맹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패권이 대서양 지역에서도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패권의 핵심을 있는 아주 거시적으로 봐서 대서양 동맹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국제 경제를 일정하게 국제 제도를 가지고 관리하던 것이라고 보면 이 두 축이 무너진 상태예요. 새로운 질서가 지금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앞으로 미국 패권을 뭐 유지해 나갈 것인가, 몰락하는 시기에 미국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국제 경제 제도 같은 것들을 설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란 말씀을 쭉 하셨는데 사실은 이란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이란 정도의 핵 협상이면 꽤 잘 됐다. 특히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이 다 들어가 있었고 독일도 들어가 있었고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노력해서 잘 만들었는데 이것조차도 미국 의회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아가지고 상원 인준을 못해서 조약체 형태가 안 돼서 오늘날 이 사달이 난 건데 과연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최소한 이란만큼은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거를 엎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이 아니면 성공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근데 어떻게 할래? 이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관련해서 저 폼페이오 장관이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 가서 12개 항 요구를 했는데 이거 거의 선전포고예요.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완전히 폐기해라. 둘째, 우라늄 농축 중단. 셋째, IAEA 핵시설 사찰. 무제한 네. 사찰. 뭐 하마스 뭐 지원하지 마라. 네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미사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 저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지원하지 마라. 뭐, 시리아에서 군대 빼라. 뭐 쫙 이렇게 하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이웃 나라의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라까지. 이게 무슨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텔링 이란 나투비 이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란 보고 이란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정도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다음에 사상 가장 강력한 형태의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유럽연합하고 러시아, 이란은 중국 이거는 다 이거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제재를 하겠다는 건지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 연설에서 네.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텐데 네. 첫 번째 미국 조야에서 거의 합의는 이건 전략이 아니다. 네. 라는 거는 뭐 다 똑같은 정말 미국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이구동성인 것 같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네. 이건 전략이 아니다라는 거고 제가 원문을 보면서 놀란 건 이란 혁명이 내년이면 40주년이다. 그러니까 네. 79년에 그렇죠. 이란 네. 이슬람 혁명이 40주년. 일어나서 49년인데 현재 이란의 지도자 하메이니가 89년부터 집권했다고 이 스피치 자체에 나와요. 그래서 30년을 네가 집권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네가 한 게 뭐냐. 그래서 이란 국민한테 직접 호소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란 국민들한테 이런 식이에요. 지금의 이란이 국민들이 원하는 이란이냐. 국민들의 경제는 개판을 만들고 그다음에 테러 단체는 다 지원하고 문제는 다 일으키고 그래서 제재는 받고 경제는 안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을 미국에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미국에게 그대로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트럼프 빼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의 주류가 그렇습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협상을 하고 무엇을 해도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란 체제 자체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에요. 있을 수 없는 연설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전략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판문점 선언에서 북에 대한 비방을 안 하겠다, 전단 살포를 안 하겠다라고 박아버리면 전단 살포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전단 살포는 따로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약속은 하지 않는 게 국제정치적으로 ABC의 A예요. 폼페이오의 연설은 두 가지를 다 깨고 있어요. 한국이나 북미 정상회담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트럼프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에 의존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불안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기구한 요소. 운명이죠. 근데 좀 미시적으로 본다면 그 폼페이오 장관 연설에서 전 중요하게 보이는 게 결국은 플루토늄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협상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북한이 그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을 얘기를 하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유지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이 북한에게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갈등이 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아마 의제가 핵심이 두 개였을 텐데, 하나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플루토늄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시설들을 중단하실 때 아마 그 얘기 정도는 충분히 됐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경제제재 네. 해제와 관련된 문제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핵화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보이고, 어느 수준에서 비핵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것인지가 아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핵심 사안은 플루토늄 제처리하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는 얘기였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이 또 그 북한이 반발하게 되는,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그 이란 핵협상 탈퇴하면서 얘기했던 사항에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그 요구사항이 옳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실은 그 부분이 지금 갈등을 만드는, 아직 북미 정상회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그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탈핵으로 가야 될 텐데 말이죠. 기구안 쪽으로 그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폼페이오 연설에서 12가지 요구를 이란이 충족시키지 않으면 사상 유례 없는 그렇죠.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얘기는 없고,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은 없고, 재무부하고 협력하겠다, 국방부하고 협력하겠다, 미국 안에 정책적 독자적인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미국 능력에 대한 엄청난 시험대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대표가, 외교안보의 고위 공식적인 대표가 이rak 핵 합의 이외에 대안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 스테이트먼트를 그대로 성명서를 보면 폼페이오 연설 꼼꼼히 읽었다, 이런 식이에요. 아마 유럽연합과 중국은 이란 원유 의존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도 그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측면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소, 기구하다고 말씀드린 요소는 뭐냐면, 그 대신 니네가 이거 12가지 요구를 들으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국교도 수교해주고, 제재 해제해주고, 국교 수교 확실하게 외교관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발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다라는 것의 증거는 북한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북한을 방문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그 연설에서 굉장히 더 엄격한 조건을 이란한테 제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사실은 이 12개항 같은 거 북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이 연설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한테 3대가 이렇게 70년 이상 집권하고 있는데 대체 너희들 삶이 뭐가 나아졌냐, 니들이 바꿔라, 막 이런 그냥 해버리면. 아니 근데 네. 문제는 폼페이오하고 요새 많이 나오는 사람이 폼페이오 장관하고 같이 방북을 했었던 브라이언 훅이라고 정책실장이거든요. 브라이언 훅이 썬데이 톡쇼 일요일에도 나왔었고요. 오늘 아침에 제 집에서 보니까 BBC에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사람도 기구한 거죠. 예, 국무부 관료니까 말 안 되는 두 개의 정책을 그렇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잘 국내적으로도 짬내가지고 그렇고 포장해서 경명하고 되는 거죠. 포장하고 네. 정당화해야 되는 네. 임무를 브라이언 훅이 맡고 네. 있어요. 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란 핵협상을 깬 것에 대해서 이란 핵협상은 조약이 아니었다. 조약이 아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약으로 상원의 비준조차 요구하지 않은 거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까지 해서 핵이 하나 있고 ICBM, 이것에 대한 합의 내용을 담아서 조약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약이 만들어지면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그리고 폼페이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란이 새로이 미국과 딜을 하게 되면 그거 조약으로 만들어준다. 우리는 조약으로 만들어서 의회의 국내 정치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고, 이거는 오바마가 안 했던 일이다. 그렇죠. 예, 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나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일정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을 미국 국내 정치에서 정당화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유럽하고 대서양 동맹에다가
설명하기 어려워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을 높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고 나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이 아니라 한중일의 지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냥 단순한 말 네. 바꾸기일 수도 네. 있지만 그 경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켜 보면 폼페이오 장관도 사실은 저 민간 기업이 투자한다. 민간 기업 투자에 예. 정가 납세자도 지원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김계관 제1부상이 네. 그 볼튼을 그랬죠. 저격하면서 했던 얘기가 언제 우리가 니네한테 그런 거 미국한테 기대한 적 경제 지원 받은 적 없다. 없다라고 네. 하면서 북한도 사실은 보험을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을 다 만났어요, 창관단이. 그렇죠. 네. 그 참관단이 어떻게 보면 전국 시도당 위원장이 전부 다 그렇죠. 갔고 그 얼마 전엔 저장성에 있는 알리바바까지 네.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사실은 경제적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보험을 사실은 중국한테 들고 있는 셈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진핑 배우론을 얘기를 하게 되는 뭐 원인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와 관련해서 중국의 반응도 상당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배우론이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이고 동시적이고 일괄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붙였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계적 단계적이고 동시적은 동시적이고 사실은 북한과 네, 중국이 갖고 있던 거고 북중의 입장이고. 일괄은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온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도노 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박에 깨달은 다음에 천천히 수행해 가자. 흥미로운 부분은 핵 관련돼서 한반도 전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뿐만 아니라 각국의 우려도 균형 있게 처리되는 얘기를 해요. 자, 중국 예, 외교부 외교부 대변인. 입장. 예, 결국 그 얘기는 중국도 핵 관련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 당연하죠. 하고 싶은 것 당연하죠.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 과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시진핑 배우론을 얘기하는지는 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은 사실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다시금 남북미 종전선을 얘기했을 때 네. 북한과 중국 사이에 다시 한번 또 대화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그렇죠. 커 보입니다. 예, 사실은. 그렇죠. 예. 당연히 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답방을 하겠죠. 예, 근데 만약에 아니죠. 그게 3자로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예. 예, 4자로 얘기를 했으면 조금 그러니까 뉘앙스가 다른 건데. 종전선언은 뭐 3자가 하더라도 어차피 평화협정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중국이 들어온다. 뭐 대충 우리 정부도 그런 유의 얘기는 해왔는데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좀 더 불편한 처지에 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처지가 불편한 게 아니라 아마 심기가 불편할 겁니다. 근데 단계적, 동시적, 일괄. 일괄까지 다 네. 집어넣어서 네. 반응을 보였는데 남북미 종전선으로 가게 된다면 네. 중국이 당사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네. 상황인 거잖아요. 네. 나중에 평화협정에서는 남북미중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더더욱 북한에게 일종의 좀 구애를 할 가능성은 대단히 커 보이고 네. 그렇다면 북한은 그 와중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종의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 셈인데 네.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균형 외교를 할 가능성이 좀 커지게 된다면 뭐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이쪽 동아시아 쪽 요인으로서는 아, 산수가 점점 수학이 돼가고 있네요. 큰 네.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전선 보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북의 저 불안을 해소시키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을 좀 논의가 됐었을까?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그걸 추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수교가 이루어지면 최대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쿠바 관계를 보면 네. 일장에 그러니까 수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여지들은 갖고 있는 상태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리비아도 뭐 수교했는데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최대 안전이 보장되나요? 사실은 말뿐이죠. 뭐 가능성은 높지만 사실은 평화협정 수교 자체로서 최대 안전을 보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그 리비아 모델을 언급할 때 사실은 핵심은 가다피 정권의 몰락인 거죠. 네. 북한의 정권 교체를 의도하고서 음. 볼튼 보좌관이 얘기했다고 봐야지 리비아 모델이 무슨 선 비핵화냐 후 보상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체제 안정 어떻게 보장할 건가? 북침 전쟁 연습은 하지 말라는 게 최소한의 요구일 거고,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약간의 갈등 국면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다시 확인한 셈이니까 사실은 그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방법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강조해 주셨던 능력과 의지의 비대칭에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예. 것 같아요. 북한이 요구하는 건 안보 위협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체제를 보장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위의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면 네. 일본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네. 일본하고 전쟁을 했죠. 전쟁하고 승리해서 점령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죠. 헌법을 만들어줬죠. 예,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죠. 그럼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네. 독일도 전쟁하고 네. 점령했죠. 그다음에 그래서 마샬 새로운 플랜으로, 동력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샬 플랜은 체제 변경이에요. 왜냐하면 마샬 플랜에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47년, 48년 프랑스나 이태리 경우에는 마샬 플랜에서 돈을 받고 싶으면 사회당 찍지 마라, 공산주의자 그렇죠. 찍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 교체용이에요. 그리고 마샬 플랜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는 만큼 대충 자금을 받아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네. 현지 그 화폐로. 네. 그래서 현지 화폐로 만드는 대충 자금을 어디다 써야 될지는 미국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네.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절로 돈을 주는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 마샬 나오더라고요. 플랜이라는 것 만약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 안 한다고 하니까 마샬 플랜이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는 마샬 플랜이라고 한다면 정권 교체용이다. 네. 그러면 미국이 정말 마샬 플랜처럼 북한에게 공적 자금을 주면 마샬 플랜 그대로 하면 미국이 뭐 10억을 주면 10억 달러를 주면 거기에 맞는 북한 원화를 펀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 펀드를 어디다가 어떻게 쓸지 미국이 일일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대 관계의 해소, 안보 문제의 해소와 체제의 변화, 두 개 체제 보장을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항상 이긴 다음에 했어요. 필리핀 식민지 전쟁하고 독립투쟁 다 맞고 필리핀 정복한 다음에 필리핀 안에서 미국 친미 세력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한 거고 소련도 무너진 다음에 체제 전환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전쟁에서 평화협정으로 가고 평화협정 간 다음에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안에 일종의 외교 안보적인 DNA가 있다면 미국의 DNA는 상대의 체제에 대해서 항상 체제를 바꿔라. 당장 중국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니네가 쌍무적인 무역 적자를 줄여라. 그래서 항상 지적질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적인 지금까지의 미국의 방식이에요. 전쟁으로 해서 이기거나 지거나 승부도 안 난 상태에서 체제를 보장해준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믿을 제가 수 없는 거죠. 생각하기에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전 보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민되는 부분인데 최소한 양자관계 수준에서 받아야 할 곳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수준에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얘기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불가침 정도로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전 또 하나의 변수가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큰 변수죠. 북중조약의 네. 사문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혹시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너희들의 체제를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약속 같은 것들을 북한은 필요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양자관계 수준에서의 체제 안전 보장이 있지만 다자적 수준에서의 체제 안전 보장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육자회담 체계하고도 관련된 문제고 유엔을 매개로 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몽골 같은 경우 스스로 비핵 국가를 선언했을 때 국내법적으로 정당화를 했고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던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인 셈이죠. 그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최대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교수님이 그 애틀랜틱하고 그에서 얘기했듯이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한미동맹 문제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형태로 전환시키는 문제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계속 요구하는 육자회담이라는 것들이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육자회담이라는 역할이라는 것이 일종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틀이라는 것들을 모색하면서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일종의 좀 다자적 틀로 기능해야 된다는 생각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게 기대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이 뭘까?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면 체제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하면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체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은 하지 말아달라라는 거면 지금 북한이 비정상 국가가 돼 있죠. 근데 북한이 그러면 원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런 것도 있지만 반대로 치면 북한을 고립하고 압박해 온 거죠. 그러면 국제적인 제재와 미국의 단독 제재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단순화시켜서 보면. 그럼 국제적인 제재는 IAEA 틀 안에서 해제가 돼야 되는 거고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게 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 거고 미국 국내법이 해결돼야지만 IMF를 들어가는 거고 국제금융기관으로 들어가야지만 뭔가 마샬 플랜은 아니더라도 해외의 자본을 끌어오고 정상적인 개혁개방 3종 세트. 예, 개혁개방 3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법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주는 측면이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선물이죠. 예, 이게 핵심적인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브루킹스에서 오웬론이라는 사람이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재를 해제하는 이제 수준인데 북한이 ICBM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에 따라서 일정하게 미국 국내법에 의한 제재를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자라는 걸 이제 단계별로 뭐 4단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국내법의 제재를 해제해 주는 빅딜이 있다면 그 다음에 마샬 플랜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미국,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이명박 시대 비핵개방 3천인데 이란에 대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치 들어가서 다 잘 살게 해주고 그거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일단 환경이 마련된 다음에 북한이 하기 나름인 거죠. 그렇죠. 미국의 국내법으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걸 풀어주지 않으면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 부분을 풀어주는 게 체제를 발전시키고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한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소식은 그러면 일단 갖고 있는 것부터 내놔라. 왜냐하면 핵물질은 시간이 무지무지 걸리는 거니까 ICBM하고 핵무기부터 어떻게 처리하자. 3분의 1을 내놓든 반을 내놓든 내놓으면 이쪽에 관한 빅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단계적이고 동보적이고 일괄 타결이 시간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당장 6개월 안에 11월 중간선거 보고 2년 안에 뭔가 하지 않으면 나 재선하기 전에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북한, 그다음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일정하게 이해가 공유되는 거죠. 그 김계건 제1부상이 얘기했던 북한은 리비아와 다르다라는 핵심 조건이 북한은 스스로 핵국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핵개발 초기 단계에 있던 리비아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만약에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거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이 필요한 셈인 거죠. 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속한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비핵화에 북한이 동의한다고 했을 때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신속한 미국 국내법의 개표가 필요할 텐데 만약 그게 지금 현재 쟁점이라면 북한은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될 가능성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걸 대비해야죠. 그러니까 북중 관계 개선은 사실은 그 맥락에서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도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한미정상회담이 결국 못 네네. 그러니까 조셉 윤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무슨 북한이 뭐 핵무기니 뭐 미사일이니 다 넘겨준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가 굉장히 되려면 파격인 거예요. 그렇게가 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네. 미국의 선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씩 나아가는 다 접근이 넘겨줄 수는 없겠죠. 유일한 접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백악관 통신국인가요? 예, 기념주화. 기념주화 보니까 거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수프림 리더라고 기념주화에 새겼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협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한글로 이렇게 평화회담. 평화회담. 한글로 그렇게 또 써놓기도 했고. 아무튼 6월 12일 싱가포르 가기 전까지. 하나 더 붙이면 네. 그 주화에 어쨌든 DPRK라고 그렇죠. 공식. 공식 명칭을 네. 불러줬다는 점도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미국에서는 비웃는 저기 회담 하기 전부터 벌써 저렇게 기념주 하나 발행하고 트럼프스럽다 뭐 이런 비아냥도 나오긴 합니다만 아무튼 갈 길이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일주일 사이에도 부침이 너무 많아서요. 또 다음 주에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